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TEDx 홍익 사회 분야 연사를 맡게 된 경향신문 김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약 4년간 인문교양 서평 뉴스레터 인스피아를 기획 발행해 왔고요. 언론사에서 오늘날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생태계 문제를 궁리해 왔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글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글을 많이 안 읽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생각하듯이 책만 사실 글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봐왔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 그리고 영상 속에 이제 자막들도 사실 굉장히 엄연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오히려 글을 안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은 글을 읽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종이 뭉치가 쌓여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종이 뭉치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예술가가 자신이 1년간 주고받았던 이 이메일의 내용을 청공카드에 입력을 해서 이렇게 쌓아둔 종이 뭉치입니다. 사실 1년치 이메일만 쌓아도 이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본 이제 휴대폰에서 보는 그런 SNS 메시지나 그런 커뮤니티 글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은 참 글을 안 읽는다, 문해력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읽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굉장히 많이만 읽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을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사실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만 이렇게 딱 펼쳐서 눌러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한 순식간에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 정보의 홍수라고 했을 때 그 홍수의 내용, 그 물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맑은 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그 정보의 홍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디어 학자들은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주목경제라는 말로 설명을 해왔었는데요. 이 주목경제에서 주목은 곧 돈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플랫폼 기업의 목표는 소비자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독자들이 제대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품이 공짜라면 그것은 당신이 상품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생태계 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인식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아예 안 쓰겠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정보를 본질을 꿰뚫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의 차수라는 간단한 개념이 여러분이 기존의 시각을 탈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차수란 간단하게 말해서 원천 정보부터 그것을 인용한 정보까지의 차수를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힌 장면을 만약에 보고 그것을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직접 보고 사진을 찍은 정보를 1차 정보, 즉 원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누가 그것을 캡처를 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퍼가서 자기의 쇼츠에 또 이제 일부를 캡처를 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이때 퍼가기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즉 원천 정보에서 멀어져서 2차, 3차, N차 정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차수가 늘어날수록 오류나 왜곡이 포함될 가능성도 굉장히 더 커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천 정보와 N차 정보 사이에는 사실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그 차이를 감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라니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수만 건의 결과가 한 번에 좌르륵 뜰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책 속 내용의 인용이나 이제 위키, AI 요약, 기사, 블로그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섞여서 많이 뜰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수만 건의 정보가 모두 동등한 차수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때 어떤 분야에서든 원천 정보를 쉽게 접하고 또 일상적으로 정보의 차수를 의식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서 책이라는 도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이나 뭐 이런 곳에 나가서 굉장히 이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그게 책이 굉장히 훌륭한 미디어고 뭐 굉장히 진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책은 책임지는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사실 인터넷에서는 명확하지가 않죠. 인터넷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정보들은 이제 누가 썼는지, 이것을 누가 인용을 했는지조차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사진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책 날개를 찍은 사진인데, 이처럼 책은 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 그 총 책임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정말 직접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썼습니다라고 이제 그 정보를 직접 제공을 한 사람의 내역이 나오죠. 이력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책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인용 정보, 뭐 각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찍어둔 것인데, 이처럼 책에서는 남의 정보를 2차 정보로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이렇게 맨 뒤에 원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실음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독자분들께서 내가 인용을 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원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목경제의 시대에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책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책을 통해서 항상 차수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그리고 또 양질의 정보에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뢰의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제 챗GPT를 주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챗GPT를 쓰다 보면 차수에 대한 감각을 잊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의 차수를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습관에서 탈피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읽을까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이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색다른 영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핵심으로 해찰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해찰이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 단어를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마음에 썩 내키지 아니하여 물건을 부질없이 이것저것 집적거려 해침 또는 그런 행동. 일에는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함. 약간은 이제 장난스럽고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우리를 컨텐츠에 대한 의무감이나 압박감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마법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해찰이라는 단어는 제가 뉴스레터를 쓸 때 4년 동안 가장 그 세계관의 핵심이 되었던 키워드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통상 이제 어떤 글이나 정보를 흡수를 할 때, 읽을 때 이제 그 핵심 내용만 파악을 하고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외우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까지, 아니 혹은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글을 읽고 시험을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핵심 내용에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읽을 경우에는 훨씬 더 우리가 자유롭게 다양한 세계를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해찰이라는 단어에는 3가지 센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담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이 없고, 세 번째로는 결론이 없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찰하는 읽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는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모르는 분야의 글이라고 해도 내가 이것을 통독을 해서 통달을 하겠어 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찰하듯이 읽어볼까? 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 낯선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 번쯤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목록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생전에 할 일 목록이라고 적어둔 메모의 일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실 밀라노의 교회 크기 측정하기, 그리고 이제 인체의 비례에 대해서 배우기, 관문, 운하, 재분기, 수리하는 법 배우기, 이런 굉장히 거창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매달려도 이제 알아보기 힘든 약간 좀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걸 이제 마치 이런 굉장히 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숙제 끝내기, 시금치 사오기 이런 식으로 투두리스트처럼 적어뒀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저도 이 내용을 적어뒀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이제 천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조금 약간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면 스스로 잘 몰랐고 낯설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중심이 없어도 우리가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인공지능에 대한 책만 읽어야 할까요? 저는 과거에 2022년의 뉴스레터에서 인공지능과 창의성에 대한 회차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엉뚱하게도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코너에서 서적을 찾은 게 아니고 20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을 했던 한 굉장히 유명한 위조 화가의 자서전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남자는 켄 페렌이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위조 화가인데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유명한 미술품을 있는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완전히 학습을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버린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림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듯이 이제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카소 풍의 그 작품을 완전히 학습을 해서 피카소가 생전에 그리지도 않은 작품을 아예 창조를 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작품이 평론가의 극찬을 받고 수십억에 팔리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위조 화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서전은 이런 그의 위조 활동, 이 생애를 그냥 건조하게 시기별로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직접 읽었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이 켄 페레니가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은 단순한 색들과 자유로운 선을 굉장히 많이 써서 경쾌한 느낌이 드는구나. 혹은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배경에서 이제 파도 속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배가 있구나.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감상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페레니는 어떤 식으로 이 그림들을 묘사를 했냐면요. 이 화가는 이제 선을 2개를 그린다. 이 화가는 항상 새를 3마리를 위쪽에 그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듯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책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실제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림에 대한 묘사가 나왔는데 단 하나도 제가 그 글의 묘사를 보면서 어떤 그림일지 상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다 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스킬이 뛰어나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그림을 창의력이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그림이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AI에 대한 책을 읽을 때보다 이 위조 미술가의 책을 읽었을 때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해서 훨씬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고 약간 다른 색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책 혹은 결론이 없이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끔 어떤 책이나 글을 열심히 읽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한마디로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우리는 통상 결론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존재해야지만 그것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지만 사실 여기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반대로 명확하게 결론이 있는 사람의 글은 항상 설득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결론을 명확하게 두지 않고서도 자신의 문제를 더 파고 들어가 보는 사람의 글이 더 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찰하면서 글을 읽고 쓴다고 할 때는 우리는 결론을 굳이 두지 않고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헤매어 볼 수가 있게 되죠. 제가 독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호 린위탕은 생활의 발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감금이 되어 있다. 그의 생활은 상투적인 틀에 박혀버린다. 그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거의가 신변의 사소한 일일 따름이다. 그런데 일단 책을 손에 들면 사람은 즉시 별세계, 다른 세계에 드나들 수가 있다. 만일 그것이 좋은 책이라면 독자는 홀연 세계 제일의 이야기꾼을 대면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해찰하는 독서를 통해서라면 우리는 마치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듯이 우리의 세계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넓혀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엇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챗GPT가 모든 것을 대신해준다는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스스로 읽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의 읽기가 인공지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는 즉 내가 어떤 좋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넣고 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챗GPT 등 각종 편의성 도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스스로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볼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